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6살이고 결혼한 지는 8년째였지만 이제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세상에 혼자가 된 느낌도 들긴 했지만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38, 친구들은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누군가는 둘째를 낳겠다고 병원에 다니는데요. 나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다짐하며 혼자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때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특히 아버지께서 저를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따뜻한 품은 제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깨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 엄마와 저는 서로의 전부가 되어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졌고 엄마가 제게 주신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남편과의 결혼은 모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장만을 했다는 신혼집은 시어머니의 명의였고 나는 거기에서 잠깐 얹혀 사는 손님과도 같았어요.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남편은 6급을 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뭐 그리도 대단한 존재인지 말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남편 월급보다 더 많아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능력으로 따지면 남편보다는 못하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워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잘난 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주 못난 인간으로 취급하더라고요. 못 배우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시어머니가 뭐 얼마나 아시겠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엄청 잘난 척을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말지요. 시어머니는 유독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음식을 하든 운동을 하러 나가든 친구를 만나러 나가든 무지하게 간섭인 듯 아닌 듯한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시댁에서 음식을 할 때에는 아예 옆에서 어떻게 하나 바로 지켜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요리 솜씨는 꽝이긴 했어요. 우리 아들은 입이 까다로워. 나리야, 안 되겠다. 너는 저기로 가서 마늘도 좀 까고 양파도 씻어놓고 상추 좀 씻으렴. 된장국은 내가 끓여야겠다. 아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끓이는지 좀 배워라. 내 아들은 내가 끓인 된장국을 정말 좋아해. 라고 하시며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이 많으셨어요. 신우이는 또 어쩌게요. 맨날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생색은 오지게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아직까지 이 하나 없으면서 왜 그렇게 늘 피곤하다고 하는 거야? 네? 내가 그랬어요? 2년 전에 그랬잖아. 퇴근해서 집에 오면 천근만근이라고 했잖아. 아, 그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 여성이면 다 그러죠. 나도 돈 벌고 다녀도 집에 오면 엄마한테만 주방을 안 맡겨. 퇴근 이후에 집안일을 하지 언제 해? 참 별스러웠어요. 나보다 2살이나 어린 주제에 바라는 것은 손이 쉬는 행세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시어머니처럼 다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선을 조금씩 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남편은 어쩌게요. 처음엔 그래도 내 편인 척은 했어요. 엄마, 나리는 그런 거 안 해봐서 힘들어요. 적당히 하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죠. 라며 한마디 거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내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앞에 있을 때의 얘기였고 내가 없는 자리에선 둘만 했던 얘기도 서슴지 않고 속없이 하는 바람에 내가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혼된 습관처럼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보통이었겠지만 나는
이 식구들과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직 철이 덜 든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엄마는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늘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엔 자주 찾아갔고 한 번씩 밖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도 하기도 했고 엄마가 수시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더욱더 저에게 올인을 하셨었죠. 엄마마저 떠난 후 저를 둘러싼 세상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시대 식구들의 차가운 말들은 제 심장 얼어붙게 했고 그 배신감과 분노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떠오르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이 저를 흔들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저처럼 상처받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지키고 일어설 힘을 얻길 바라며 제 진심을 담아 전하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며 자란 저는 시댁이란 낯선 환경에 처음 들어섰을 때 무척 설렜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만든 우리 집,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과 웃음 가득한 날을 상상하며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간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특히 엄마, 혼자 계신 엄마를 위해 나는 자주 찾아뵈었고 엄마와의 시간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친정에 가서 엄마를 돌보고 챙기는 일이 시대 식구들 사이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얼핏 들은 말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너 장모님한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집안 살림을 거덜내서 장모님한테 다 갖다 준다고 그러겠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래? 아니, 나도 처음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헛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자기가 좀 잘해봐. 어머니가 그러셨어? 어이가 없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자기도 생각이란 걸 해봐.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실 때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잖아. 가실 때에는 들고 온 거 다 놓고 가신 거 알잖아. 우리가 오히려 친정엄마 살림을 거덜내고 있는 거지.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거꾸로 하시지? 그래서 나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어. 장모님이 딸내미 살림을 거덜내실 분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실만 하나 봐. 멋이 어째? 오해를 하실만 하다고 했니? 그래, 원래 어르신네들은 걱정이 많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내가 펄쩍 뛰자 남편은 화불 질러놓고선 막상 내게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를 할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말 같지 않으면 하지를 말던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댁 재산 훔쳐가는 범죄자라도 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말을 전하는 남편이 엄청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으며 전할 말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말에 동조를 하니까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섭섭한 마음을 남편에게 내비쳤습니다. 자기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친정엄마를 딸로서 잘 돌보는 것을 떠나서 서로 얼마나 애틋한지를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더 걱정했던 거지. 앞전에 장모님이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에도 항상 네가 모시고 갔잖아. 장모님의 임플란트 시술비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을 며느리와 아들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안 하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장모님을 모시고 다니면 비용이란 게 들잖아. 취접스럽게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아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옛날 분들은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신 세대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어이가 없네. 그래서 너는 어머니 말씀 이해가 가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내게 와서 전하는 거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나도 엄마한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잘 드렸어. 그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인가 봐. 우린 따로국밥이 아니잖아. 네가 내 월급까지 받아서 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신 거겠지. 너 같으면 네가 시어머니라면 안 그럴 것 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 그래? 너도 내가 행여라도 장모한테 네 돈까지 다 쓸어다가 갖다 바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돌보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그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차갑고 험난한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내게 불리하게 돌아갔는지 답답함과 허탈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우려 섞인 시선과 말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더욱더 친정엄마를 자주 찾아뵈었어요. 저만 의지하시는 친정엄마가 나와 둘만 있다가 혼자가 되셨으니 얼마나 쓸쓸할까 싶기도 하고 저도 비록 결혼은 했지만 엄마가 매우 그립고 보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마다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시장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곤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내 마음도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마음과 행동이 시댁에서는 달리 해석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그런 행동들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신우이가 내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옳게 언니, 친정엄마한테 찾아가는 것만큼 우리 엄마한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주말에 맨날 전화를 하면 오빠는 항상 장모님 댁에 가 있더라.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해요. 왜 맨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냅두고 친정에만 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섭섭하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섭섭하지 않겠어요? 친정에 한 번 가면 적어도 시댁엔 한 번 이상은 와야죠.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랬다면 어머니께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그럼 똑같이 하라고요? 당연하죠. 아가씨나 나중에 시집가면 그렇게 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똑같이 하라고요. 하지만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뭐라고요? 방금 미안하다고 한 사람이 이게 할 소리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못하지는 않잖아요. 딸이 친정엄마랑 가까이 지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트집을 잡으면 어떡해요. 내가 옳게 언니가 하는 꼴이 못마땅해서 참다 못해서 온 거예요. 아가씨, 그런 식으로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를 비교질을 하지 말아요. 그게 억울하면 아가씨가 어머니께 잘해드리면 되겠네요. 나는 그냥 친정엄마한테 딸로서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자 냅다 성질부터 내더라고요. 뭐요? 그럼 며느리로서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짓고 시집왔나요? 내가 며느리로서 못할 짓을 한 적 있어요? 그러자 감히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신우이가 내게 달려들듯이 눈을 크게 치켜뜨고 큰소리로 대들었어요. 언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그러죠?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한테 자주 찾아가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죠. 나는 친정엄마한테 가는 건 딸로서 도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며느리로 살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명절 때 가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어머니 생신 때 모른 척 하기를 했어요? 또 집안 행사 때도 안 간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언니랑 말장난을 하자는 거예요? 친정집엔 그렇게 빤질나게 드나들면서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안타까우면 오빠한테 말하지 그래요? 내가 딸로서 친정엄마를 챙기는 게 불만인 거죠? 그럼 아가씨가 딸 노릇을 잘해봐요.
나한테 딸 노릇까지 강요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그래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언성까지 높여가며 나를 닥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얼척이 없네. 내가 내 부모를 챙기는데 왜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아가씨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요. 손님 같은 며느리한테까지 사랑을 받으시려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자 발악을 하듯이 내게 퍼럭대며 성질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말 조심해요. 아가씨는 어머니께 잘해드릴 생각이나 해요. 내게 와서 강요하지 말고요. 이런 말을 하러 올 거면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요. 알았어요? 라고 냉담하게 대응을 하자 마치 내가 천하의 못된 며느리나 든 것처럼 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흡폭풍 참 거세었어요. 예상을 했듯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내게 그랬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네가 친정엄마한테 하는 것에 반이라도 내게 해봐라. 주말마다 네 친정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왜 나한테는 한 번 오지를 않니? 어머니,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마음도 쓰이고 보고 싶은데요. 어머니 아가씨랑 함께 살잖아요.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정 그러시면 아드님을 보내드릴 테니 효도 받으세요. 그럼 됐죠?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시어머니는 상당히 노여워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친정엄마와 똑같이 하기노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끝까지 원하는 대답을 못해드렸어요. 대신에 남편을 등 떠밀어서 시어머니한테 자주 찾아뵈라고 했지만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했지 아들 보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니야. 갈 테면 네 혼자 가. 안 간다는 걸 억지로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몸이 하나인데 둘로 쪼갤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도 시어머니한테 안 가고요.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처럼 내게 사랑을 듬뿍 주시면 감동해서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하겠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돌보고 챙긴 것이 무슨 죄라도 된단 말인가? 그때부터 친정엄마를 찾아뵙는 일이 갈수록 조심스러워졌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지나쳤던 걸까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작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에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과 말들은 점점 쌓여갔고 나를 향한 벽은 두꺼워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가해지는 말과 행동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도 저는 더더욱 친정엄마를 자주 찾아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기침이 잦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병원을 들락거리시던 엄마는 결국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까지 찾아와선 병실 앞에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사람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거냐? 우리가 도와줘야 하냐? 그 말은 마치 병실을 찍고 들어와 엄마 귀에 꽂히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병실 안에 계신 엄마가 듣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병원비? 그거 몇 푼 내센다고 저러는지 참 주접스럽더라고요. 내가 돈도 벌지 못하고 남편 혼자서 버는 외벌이라면 모르겠어요. 참고로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돈도 있었고요. 또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있었어요. 내가 남편의 월급만 관리를 할 뿐이지 기존에 남편이 갖고 있던 돈까지 내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며느리 들으라고 일부러 병문안을 핑계로 와서 병실 문 앞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 또 그러실까 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똑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의가 아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친정엄마 병원비는 절대로 어머니께 손 안 내밀어요. 저도 돈 있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만한 돈은 갖고 계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네 돈은 내 아들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네, 반대로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면 병원비는 일절 안 보탤 테니 그래 하세요. 뭐야? 너 지금 오기를 부리는 게야?
아니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궁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생각보다 빨랐고 순식간에 전이가 퍼졌죠.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늘 자랑스럽다. 엄마 없어도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준비하던 중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신우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다. 저렇게 골골거리면서 돈만 축내고 1년 이상을 버티면 완전히 파산이 아니냐. 알아서 빨리 죽어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자 익숙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오빠가 저러다가 장모 병원비 때문에 인생을 종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알아서 잘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왕 죽을 사람은 빨리 가주는 게 예의지. 엄마, 그런데 오빠 장모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지? 글쎄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네 오빠 장모 명의로 집 한 채하고 시골에 논밭을 임대를 해준 게 있다고 하더라. 오빠가 알아본 거 맞아요? 내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맞을 게야. 그럼 엄마, 나 이번에 그 돈으로 결혼이나 할까? 오빠 장모네 집을 팔면 현금이 꽤 될 텐데 내 결혼식 비용을 대주면 안 될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오빠가 돼서 여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네 오빠가 결혼할 때 내가 해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걱정 마라. 내가 말을 잘할 테니까. 그러자 신우가 좋아서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그럼 난 빚 안 내서 결혼해서 좋고 엄마는 딸 시집 보내서 좋고 오빠는 엄마한테 받은 게 있으니 되갚아서 좋고 다 좋은 거네. 허허허.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혀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던져진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내 가까이 있었구나 싶으니까 소름까지 돋았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에 잠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보여주셨던 강인함을 떠올리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엄마의 뜻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이혼장을 작성해 공증까지 맞춰두셨고 변호사를 통해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한 저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혼장을 꺼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볼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했어요. 장례식장에서조차 내게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이제 너 혼자만 남았는데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라며 떠보는 말을 서슴지 않고 꺼내더라고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겐 더 이상 부모도 없고 뒷배경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남편 몰래 잡힌 대출까지 하나하나 파악해 정리했죠. 그런 다음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제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라는 걸 알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엄마의 이혼장과 법적 서류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 모아 이혼장을 공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유산은 제가 전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이혼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우이는 눈을 부라렸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떨었지만 그 누구도 제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내 이혼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실익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이자 차츰 약해졌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난 못해. 너야 좋을 게 없겠지. 난 아니야.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도 준비해라. 어차피 패할 텐데 너만 손해다. 그건 너도 알지?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몰래 뒷조사하며 어떻게든 유산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카톡 내용까지 변호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혼 조정에 들어간 날 저는 모든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고 재산 분할은커녕 남편 쪽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돈 보고 집 나갔다며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막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강경하게 나갔더니 더 이상 어쩌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완전히 절연했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홀가분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백화점에 갔다가 전 남편의 사촌 누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를 먼저 알아보고 두 손을 마주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소식 못 들었지? 네, 무슨 일인데요? 올케 시어머니 말이야. 남준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홧김에 집을 팔아버렸대. 그런데 그 돈 하필 투자 사기를 땅이 먹겠다네. 그게 뭔데요? 나도 잘 몰라. 몽골 채권인가 뭔가 수익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남이가 하도 꼬드긴 바람에 집 판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꼬라박아 놓고 나머지 일부분은 남이가 결혼 자금으로 썼대. 한마디로 남이 그것이 자기 시집 가려고 오빠 집을 팔게 한 거지. 그 돈 다 날렸대. 완전히 폭삭 망한 거지. 망하긴요. 원래 본가 집도 어머니 것인데요. 그 집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살짝 미쳤었나 봐. 한 달 수익이 좋은 걸 보고는 그 집까지 팔아먹었대. 네? 살던 집을 왜 팔아요? 남이가 시집을 가면 혼자 샀는데 집은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임대로 가면 된다면서 골럼트 채권인가 몽골 채권인가 뭔가 해서 거기다 돈 박아 넣어두면 평생 노후 걱정은 없다면서 무슨 배짱으로 다 꼬라박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다 사기였대. 요새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 사기를 당했으니 그냥 몸져 누워서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래. 그런데도 남준이랑 남이랑도 사이가 틀어져서 내다보지도 않아서 병원도 못 가고 죽을 날만 기다린대. 어머, 정말요? 그뿐인 줄 알아? 남준이가 남이 때문에 엄마가 투자 상해를 당했다면서 둘이 원수가 됐잖아. 남준이가 남이 신랑한테까지 가서 투자 사기 당하게 한 거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 하여간 남준이도 불쌍하지. 믿었던 엄마한테 집도 뺏기고 여동생한테 뒤통수 맞고 되는 일이 있겠어? 남이도 이혼 말이 슬슬 나오고 있대. 남준이가 얼마나 남이 욕을 해댔는지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하라고 난리래. 결혼 초반부터 이러면 못 산다고 말이야. 자업자득이죠. 죗값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친정엄마가 임종하시자마자 쌍수 들고 좋아하던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의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요즘 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저답게 엄마가 그토록 바랐던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